안녕하세요. 병영독서 코치 좋은 날들 태연쌤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하게 된 책은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국 가게에 갈까라는 책입니다. 병영독서 4차 시는요, 사회과학, 과학, 기술 분야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7권의 추천서가 있었죠.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전략가 잡초.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국 가게에 갈까? 사이보그가 되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사회학 아는 척하기. 이렇게 7권의 도서가 추천서로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바로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국 가게에 갈까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안목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환경이라는 굉장히 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지 않을까, 작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국 가게에 갈까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을 쓴 우리 박현선 작가님께서는 약 20년 전쯤에 디자인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너는 나무가 좋다면서 왜 나무를 죽여서 물건을 만드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내용이지만 우리 박현선 작가는 이때부터 굉장히 우스갯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업을 하면서도 왜 나무를 죽여야 할까? 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환경을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많은 고민들을 했던 작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가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미술대학교, 네, 지금은 알토 대학이라고 하죠. 거기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서 떠났고요. 거기 핀란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서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았고 그 해법을 우리 책 속에 고스란히 녹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존재하는데 더 만드는 것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물건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거나 뭔가 건축이나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한 환경 문제를 체감하는 현재 소비와 생산은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고민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또 제대로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아마 작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핀란드 유학길에 가서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중국 가게인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중국 가게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의 한 부분인 것처럼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자인 강국 핀란드에는 정말 수많은 중고 가게가 있는데요. 그냥 있구나 해서 끝나지 않고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중고 가게가 있고 풍족한 젊은 세대들은 왜 중고 문화를 거리낌 없이 즐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사실 예전 세대들은 뭔가 부족했고 가난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야기일 뿐 아니라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언니한테 옷을 물려 입기도 했고 뭐 신발이고 다 이렇게 가방도 물려 입고 그랬는데 물려서 메고 다녔죠. 요즘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라든가 주변에서 봐도 물려준다기보다 새 것을
사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디자인하면 북유럽 제품, 핀란드는 디자인의 강국이죠. 그런 곳에서 너무나 많은 중고 가게를 보았고, 또 그 중고 물건들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젊은이들이 정말 거리낌 없이 즐기듯이 중고 문화를 접하고 있는 모습은 아마 우리 젊은 작가에게는 새로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강국 핀란드의 디자인 제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저희 눈에도 굉장히 낯익은 작품들이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뭔가 화려한 듯 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깔끔한 것 같기도 한 이 핀란드 스타일. 저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뭔가 이런 집을 좀 꾸미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스타일만 봐도 이게 핀란드 스타일이야, 핀란드 제품이야, 혹은 심지어는 작가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의자는 정말 많이 봤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핀란드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이렇게 쌓아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오래오래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핀란드의 디자인 만년 해가지고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이라는 전시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핀란드의 교육부터 또 그들의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소비, 그리고 생산하는 것까지 핀란드 문화 전반, 경제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핀란드 나라는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말도 하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힘든 식민지 시기도 겪었었고 또 가난했던 1900년대 초반 시절도 있었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여러 면에서 교육 강국, 디자인 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솟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에서 이런 많은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면서 이렇게 핀란드 젊은이들은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핀란드에서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 교재 맨 뒷페이지를 보면요. 핀란드에서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고 해야 더 적확한 해석이다. 또한 옷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중고 가게에서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고려한 구매를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패션업을 하다, 패션에 관심 있다. 우리나라에서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보면, 고가의 브랜드라든가, SS 패션, 그래서 또 SW 패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비적인 패션을 지향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따라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패션들이 굉장히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올 유행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입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매체에서는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2021년 SW 패션을 쫓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안다는 것. 네. 내가 70년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찾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 그게 이상하지 않고 그의 스타일이 되는 것. 이것이, 저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 라고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행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 부분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패션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더 많이 핀란드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장 한번 제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작가가 핀란드 유학을 처음 가서 접한 생각과 함께,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의 장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핀란드 유학을 가서 굉장히 낯선 경험들을 하게 되죠. 잘 사는 나라 또는 북유럽의 화려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유학을 막상 갔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주말마다 문을 닫는 가게들, 주말은 이제 평일 동안 직장을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말은 쇼핑을 하고 또 먹을 것을 장만하고 이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소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말은. 그런데 주말은 문을 닫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쉬어야 되기 때문이죠. 또 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해도 우리나라는 배달 비용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전화하면 이렇게 비용이 포함된 음식값이 배달이 오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지불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배달 앱들이 이제 시작하기 되면서 배달 비용이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붙게 되고 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픽업해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정착해 가고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죠. 또한 굉장히 비싼 공산품, 거의 뭐 5배에서 10배 넘는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고요. 또 신속 배달과 빠른 고객 응대 서비스의 부재. 이게 대한민국의 굉장한 또 자랑이면서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외국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의 신속 배달 그리고 뭔가 컴플레인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응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한 혜택이었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불편했다. 외국 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작가 역시도 핀란드에 가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숲이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빌딩에 서울에 살면서 빌딩 도심 속에 있는 만들어진 숲을 보던 작가가 정말 진짜 숲을 본 어색함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일자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생산과 소비의 역습 부분인데요. 물건은 넘쳐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지 않나요? 네,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여러 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넘쳐나는 물건들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은 점점 고갈돼 가고 있죠. 결국 언젠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될 거고요. 또한 환경오염 문제, 면화 생산 문제를 특히 거론을 했는데 면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살충제라든가 비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된다고 하죠. 그 부분에서 엄청난 물이 오염되고 낭비되고 물이 지금 부족한 지금 상황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꼭 입어야 할 옷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정말 많은 소비를 합니다. 2018년 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수거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자체라든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분리수거 교육을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이 쓰레기 수거 대란이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디 외식을 하지 못하고 픽업을 해온다던가 포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쓰레기 수거 대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에 관련된 뉴스를 잠깐 감상하시고요.
한번 재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과 이야기를 갖겠습니다. 네, 그렇죠. 잘 보셨죠? 중국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인간은 살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줄여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재활용을 정확하게 하고 또 되도록이면 일회용을 쓰지 않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줄여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이 더 이상 안 받아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네, 다른 또 매립지를 찾아 헤매고 이런 단편적인 해결책은 더 이상 안 되겠죠.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또 재활용 기술 역시 필요하지만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되짚어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생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소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총 8챕터, 8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챕터,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뉴스를 보면서 심각하구나, 재활용 내가 잘해야지 라는 고민에서 멈추었다면 내 직업과 연결시켜서 내가 더 나은 소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까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1단원 1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2챕터부터 6챕터까지는 이제 핀란드 곳곳에서 중고 문화를 만났고 그 중고 문화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중고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인터뷰 형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살짝 네, 남겨두시고 1장, 7장, 8장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핀란드의 중국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가게들은 또 어떤 종류의 가게들이 있는지까지 또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2, 3, 4, 5, 6장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은 제 생각에는요. 꼭 순서대로 읽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필요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것도 사회과학 분야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독서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장에서 헬싱키에서 중고 문화를 만나다 해서 우리 처음 필자가 가서 중국 가게 도시 헬싱키. 정말 상상 초월하는 중국 가게를 보고 깜짝 놀라죠. 정말 많은 중국 가게를 보게 되고 그 중국 가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니 순환경제의 현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생산, 소비, 다시 소비 이렇게 순환 경제가 된다면 우리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또한 상상 속의 북유럽 국가와는 달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디자인 강국이기 때문에 패션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고 멋있을 거야 라는 생각 이면에 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나라였다라는 거 오히려 개성이 더 중요시 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가게라는 게 필요한 것이 막상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없는 게 없는 중국 가게라는 얘기를 하면서 종류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많은 중국 가게들이 있었고 그래서 필자는 항상 새 물건이 필요할 때면 중국 가게를 먼저 가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없을 경우에 구입하게 됐다라는 습관까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렇게 중고 문화를 만났다면 세 번째 장에서는 왜 이렇게 중고 문화가 발달했을까? 그리고 그 물건들은 도대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물론 중고 물건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겠지만 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부하고 또 그 기부 물건들을 또 분류를 통해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쓸만한 것, 고쳐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뭐 이렇게 분류를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 이익의 비용은 공익사업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고제품 백화점은 바로 재사용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요. 재활용은 다시 필요한 물건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비 비용이 들어가고 생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반면에 재사용은 있는 것을 조금의 수선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재활용, 재사용 둘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환경을 위해서 더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두 군데의 중고 가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핀란드 어디에나 있는 피다라는 중고 가게.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라고 한 것은 조금만 가면 어디에나 중고 가게가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심심하면 들리듯이 우리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듯이 자주 갔다.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도 갔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의류 전문 중고 가게 우프라는 곳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요. 바쁜 당신을 대신해서 팔아드립니다. 라는 장인데요. 핀란드에만 있는 중고 가게 아세 빨베루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판매 진열장 대여 시스템을 통해서 대여를 예약을 해놓고 가게 안에 우리 선반 진열장을 대여를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 대여를 해서 자기가 가격을 매겨서 이제 팔 물건들을 진열을 해놓죠. 그러면은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만 가져다가 진열해 놓는 수고와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대여 기간이 끝난 후에 수익금과 함께 이 수익금을 챙기고 진열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많은 물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장점이 있죠. 계속 일주일, 2주일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온라인 중고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 상에, 특히 요즘 당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근 보면 온라인 상에 진열장처럼 내가 팔 물건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뭐 문자 채팅을 통해서 시간과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그 물건을 교환 또는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당근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처분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이렇게 진열장에다가 쭉 진열을 해 놓으면 더 많이 물건들을 처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호감이 가는 제도였어요. 여기서 만난 두 명의 인터뷰한 사람들은요, 아리스라는 분은 질 좋은 옷감을 우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좋다. 또 빠라와 살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중고 가게를 운영하는 또 구매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육아용품에 대한 중고 가게도 우리 소개를 해준 것이 바로 4장입니다. 육아용품은 우리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빨리 자라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가 너무 빨리 사그라들죠. 우리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것이 다 첫사랑인 것처럼 처음 보는 것에 굉장한 호감을 갖지만 또 금방 질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아용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계속해서 또 구입을
하게 하는 아이를 위한 사랑과 함께 네, 이렇게 좀 많이 소비가 되는 게 바로 중고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금방금방 또 소비가 되고 뭐 어렸을 적에 뭐 배냇저고리, 신발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아이가 훌쩍 커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누가 입었던 것을 내 아이가 입게 하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인드였는지 우리나라에 있던 육아용품 중고 가게들은 처음에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가 서서히 좀 몇 년 못 버티고 문 닫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중고 가게가 있다. 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핀란드 중고 가게에서 배울 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디자인 제품. 핀란드 디자인 제품을 구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름 없고 저렴한 제품만 중고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제품도 나오고 또 비싼 고가의 제품들도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끝나지 않는 모더니즘의 바람 해서 핀란드 디자인은 여전히 유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호기심과 또 구매 욕구를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런 핀란드의 제품들이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4명의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서 야따는 가족여행을요, 일부러 벼룩시장을 찾아가는 가족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자신이 사는 곳 주변밖에 갈 수가 없지만 여행을 삼아 멀리 있는 벼룩시장을 가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이 이들의 여행이다라고 얘기한 부분 재미있었고요. 또 빠씨는요, 옛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네, 디자인 제품 또는 중고 가게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라는요, 잘 만들어진 중고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하네스와 요하나는 네, 철거 현장에 가서 가치 있는 물건들을 구조해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버려지고, 네, 또한 쓰레기로 이렇게 없어질 물건들을 우리 구조해오는 요하네스, 요하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핀란드의 중고 가게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요, 핀란드 사람들의 성격을 닮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핀란드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해가 일조량이 굉장히 짧은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문화도 많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죠. 여름의 묘미, 여름이 짧은 우리 핀란드는 여름에는 굉장히 햇볕을 쬐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야외 벼룩시장이라서 야외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하면서 또 햇볕도 쬐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물건도 사는 그런 여름의 묘미를 느끼고요. 겨울이 엄청 길고 해가 짧은 이 겨울에 또 야외에서 하면 금방 어두워지죠. 실내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자신의 집, 뭐 마당이라든가 차고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겨울을 보내면서 벼룩시장을 열기도 합니다. 파울리나는요, 무심코 던진 푸념이 시인 행사가 됐어요. 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이들은 환경에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또 소비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알뜰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장은 그럼 중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중고 문화를 즐기는지 그리고 핀란드 중고 문화는요. 약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핀란드인들도 이렇게 막 환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핀란드 전역에 중고 문화가 활성화되고 지금 역시 중고 문화는 진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중고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가 어떠한 일조를 할 수가 있는지 지역 경제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이 8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국 가게에 갈까는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헬싱키에서 중고 문화를 만나다. 바로 이 장이었었죠. 핀란드에서 중고 문화가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 한번 요약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뚜옵이라는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재사용 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타인이 버린 물건들을 취급하는 허름한 일터를 떠올렸겠죠.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미래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재사용 센터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나도 내가 재사용 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사용 센터에서 일한다. 우리 사실 저에게도 몰랐던 편견이라면 재활용센터, 재사용센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막 이렇게 폐지를 줍고 그 철근이나 폐지들을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이런 곳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들을 대하는 나의 시선이 미래지향적이다,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뭐 폐지라든가 철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희 주변에 정말 많은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 손에 의해서 다시 사용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 주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함께 나눠 보았고요. 이제 우리 7장 같이 보기로 했죠. 우리 7장에서는 마인드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고 문화를 어떻게 즐기는지, 방금 전에 봤던 중고를 재사용 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중고 문화를 그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중고 문화를 즐기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멜리사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멜리사는 현대 패션 산업의 건강하지 않은 생태계에 환멸을 느꼈어요. 물건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소비하지 않고 버리고 또다시 구매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분개하고 지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때 패션 산업을 하다가 중고 가게를 하게 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고 또 버리고 또 사고 이런 것들이 아마 패션 디자이너로서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디자인이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멜리사로서는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헨리라는 분은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유년 시절의 그 따뜻함을 상기하고 싶어 옛 물건을 찾아다녀요. 오래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옛 어린 시절 할머니 또 이렇게 수선해서 입었던 그런 기억이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좋은 기억을 위해서도 또 중고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요. 리사는 중고 문화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최신 유행을 적극 반영한 스타일, 저렴한 가격, 빠른 회전을 무기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삼는 패션 브랜드는 어느새 촌스러운 옷이 된다. 다양한 옷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쉽게 중고로 대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라사의 생각이 사실 좀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신 유행을 새로운 제품을 소비하고 그러면서 그 본인이 굉장히 패셔너블 하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고민 없이 사서 뭐 입고 바로 중고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자신은 패셔너블하게 새로운 새 제품을 입고 또 중고로 팔고. 그러니까 라사가 말하는 중고 문화의 즐거움이라는 게 중고 물건을 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중고 물건을 파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라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저렴한 가격, 최신 유행 스타일, 빠른 회전,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간다. 막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떠오른 기업이 있었어요. 네, 바로 다이소라는 기업인데요. 정말 어디를 가나, 정말 막 백화점처럼 몇 층짜리 건물로 있고 또 한 마을에 막 두세 개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현재 MZ 세대라고 하는데 10대부터 20대까지 이 세대가 다이소를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생활용품을 파는 다이소는 연령대별로 찾는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생산의 세대가 아니라 소비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 10대, 20대는. 이런 10대, 20대가 다이소를 많이 찾는 이유는요. 다꾸용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꾸용품? 10대, 20대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용어일 텐데요. 우리 또 20대 분들이시죠. 다이어리 꾸미기 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예쁘게 뭐 스티커도 붙이고 테이핑도 하고 예쁘게 꾸미는 일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제품 또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그 타겟층을 맞춰서 뭐 1, 2천 원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은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할 일 없으면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요. 할 일 없으면 다이소를 가더라. 그래서 쉽게 저희 시대 때 100원 쓰듯이 쉽게 1,000원, 2,000원을 그냥 쓰고 오는 게 우리 다꾸용품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바로 취미용품인데요. 뭐 식물을 가꿀 수 있는 코너, 또 음식이나 제과 제빵에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뭐 청소가 취미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용품이 다양하게 또 컴퓨터 브랜드 저렴하다라는 그 큰 장점을 가지고 나만의 취미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취미용품들이 있고 시즌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홈파티인데요. 우리 뭐 생일 파티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촛불을 불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MZ 세대들은 파티를 할 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죠. 풍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고 그리고 사진 찍고 또 SNS에 올리고 사실 그곳에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홈파티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홈파티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다이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인생템을 찾는 것.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좋은 물건들을 추천해주면 또 막상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들도 막 사서 써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내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고 또 한 번 쓰면 쓰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은 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생산되고 소비되어지는 그 제품이 한 번의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좀 전에 리사의 말이 많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패션 감각을 익히고 또 지금 현재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우리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막상 해보니 또는 홈파티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보면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죠. 근데 새 거처럼 정말 한번 이렇게 뭐 파티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딱 끝나는 건데 그런 용품들을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고 한 번 쓰고 이제 버려지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또 중고용품으로 팔 수 있다면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MZ세대를 넘어서 3, 40대, 5, 60대들도 뭐 여러 가지 쇼핑을 하겠죠. 네, 제가 딱 이곳을 말씀드린 이유는 주변에 많고 저렴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시즌 상품별로 해가지고 이제 시즌별로 그 최신 유행 아이템들이 많은 곳이 바로 다이소이고 제가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왜 그럼 이렇게 다이소를 자주 찾지? 다이소에서 사용된 물건들은 어떻게 버려지거나 어떻게 후에 재사용이 되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젠가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장에서는요. 핀란드 중고 문화는 오늘도 진화 중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핀란드가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의 그런 환경을 위한 해결책, 환경 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이들의 문화의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8장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총 3개의 장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기적으로 변하는 중고 문화가 첫 번째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하고 경제적인 소비, 또 온라인 중고 거래의 확장이 가져온 변화와 기대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중고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많은 샵들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무엇보다 빠르게 중고거래, 온라인 중고거래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또한, 아이 키울 때 샀던 뭐 책들, 이런 것들을 뭐 무슨 맘카페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빠르게 또, 사가고 그러죠. 근데 사실 뭐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를 50만 원 줬으면 5만 원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거의 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팔려 나가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쉬움 그리고 홀가분함이 다 공존했었어요. 너무 새 거라 아깝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순 없구나. 뭐 짐이 넘쳐나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집을 정리할 때 온라인 중고 거래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사람들이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 또한 많은 거래를 했을 때 또 안 좋은 일도 겪어봤고 해서 이런 신뢰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중고 거래가 더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반이라고 해야 되죠.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온라인이 있다면 이렇게 좀 더 많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고 문화가 마주한 문제점들입니다. 많은 소비와 많은 폐기. 정말 많이 사용이 되죠. 저렴하니까, 유행이니까. 뭐, 한 번 입고 버릴지언정 또 많이 소비를 하는 게 현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한번 입고 버려지는 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또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행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소비를 하는 거죠. 유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근데 막상 내가 소비를 먼저 해봤는데 나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쉽게 폐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소비를 한다면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빠르게 폐기가 되지 않을 것이고 빠르게 폐기하지 않으면 환경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쉬운 소비와 쉬운 폐기 문제도 있겠죠. 뭐 물건을 사기가 쉽다라는 거 온라인 클릭 한 번만 하면 집 앞으로 배송이 와 있죠. 뭔가 온라인 쇼핑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도 세네 개씩 쇼핑의 물건이 와 있는데 하루에 물건이 하나도 안 와 있으면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제 주변에도 이런 지인이 있는데요. 어, 물건에 정말 택도 떼지 않은 옷들, 막 그런 옷들을 수십 번씩 이렇게 놔뒀다가 저를 보면 줍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경우인데,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자꾸 이제 뭔가 쇼핑을 하다 보면 쇼핑을 해야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막 쇼핑을 하고 집 앞에 물건이 오면 그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하는 그 재미, 흥미가 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언박싱을 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냥 오는 것만으로는 행복하고 그것이 내가 소비했구나. 그래서 박스채 그대로 있는 물건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택도 떼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폐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씁쓸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소비가 또 쉬운 폐기가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비와 생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위의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신중하게 소비하고 네,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그래서 저는 온라인 처음에 잘 몰랐을 때 네, 처음에 막 온라인 뭐 TV 홈쇼핑 매체를 이용했을 때 뭐 1분이면 마감입니다. 매진입니다. 이러면은 막 정말 막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해야지 막 이러면서 불안 조급 막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막 신중하지 못하고 막 구입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싸니까. 그런데 너무 싸서 구입해서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었어요. 결국은 싸게 샀지만 제가 사용하는 거는 한두 개 다 선물로 주게 되면 결국은 절대 싸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신중하지 못한 소비를 했었고 그래서 아예 홈쇼핑을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생산, 좋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핀란드의 의자처럼 뭐 80년이 지나도 튼튼한 의자들, 이런 의자들을 생산해낸다면 또 내가 쓸모가 없어서 중고 매장에 내놨을 때 또 누군가가 사가서 또 튼튼하게 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양질의 생산을 한다면 새 거였던 물건이 빈티지로 또 역사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사용과 재활용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걸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또 물건을 쓰는 입장에서도 깨끗하고 네, 또 뭔가 판매할 때에도 깨끗하게 이렇게 재사용, 재활용을 잘 해야지만 잘 사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닌 공유로. 그래서 소유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공유 문제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현재 또 지인 중에서는 세탁기가 집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가족은 고등학생, 뭐 중학생 자녀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집에 건조기나 세탁기 없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빨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가족은 항상 일요일 날 12시가 되면 빨래할 거리를 가지고 네, 코인 세탁소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처럼. 그래서 세탁하면서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고 또 빨래 말라서 나오면서 개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딱 그 시간,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집에서 하는 빨래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했던 얘기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가정에 세탁기 많이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때는
세탁소에 가서 세탁하고 가져오고 이랬던 거를 불편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공유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싶은데 그런 디자이너의 옷을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파티복이라든가 이런 옷들은 한 번 정도 특별한 날 입는 옷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웨딩드레스를 고가의 웨딩드레스를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복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한복은 결혼식 날 한 번 입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후회하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좋은 물건들을 그때도 그냥 빌려서 입을 것. 그때 제 욕심은 뭔가 가격이 딱 엄청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 약 한 반값이었던 것 같아요. 새 것에 빌리는 거에 딱 2배? 그래서 차라리 새 거 사지 이렇게 빌리는 게 비싸면 새 거 사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한 번 입고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금 넘게 지나면서 그 옷은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바에야 빌려 입었을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은 없죠. 이것처럼 한번 우리의 의식이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었고 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옷을 빌려준다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빌려준다라고 하면 또 빠르게 필요 없는 소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산이 듭니다. 또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확실한 방법, 아껴 쓰기. 제일 중요하겠죠. 내 것이 된 순간 좀 새 거였을 때 아껴 쓰다가 나중에는 정말 함부로 쓰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봅니다. 막 이렇게 망가져야 새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들을 보면요. 핸드폰 막 조금 오래되면 일부러 던지고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새 폰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우선 폰이 고장나거나 깨지면 연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식의 전환과 함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꿔나간다면, 우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소비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튼튼한 것을 만들고, 또 필요 없이 소비되지 않도록 중고로 판매가 되고 또 중고로 판매가 되는 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장돼서 판매가 되고 또 오프라인 매장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게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가게들 또는 재사용센터, 재활용센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다라면 우리나라도 핀란드 못지않게 환경국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뉴스를 마주하게 됐어요. 네, 중국에서 또 거부할 것이다. 쓰레기 입국을. 이런 뉴스를 듣는 것, 그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거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소비를 현명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책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국 가게에 갈까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